네, 안녕하십니까. 126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2교시 기출풀이 해설을 맡은 124회 정보관리 기술사 김명수입니다. 네, 먼저 그 추운 겨울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2교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셨고 준비를 좀 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봤을 만한 그런 토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CPU, GPU, FPGA, ASIC 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과 처리 능력, 전력 소비 측면에서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는 문제이고, 이번 문제는 기존에 이제 출제된 문제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그 네 가지 유형, 그리고 발전 전망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한 개요와 기술 유형, 그리고 욜로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 보안 요구사항별 보안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메타버스 관련된 NFT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NFT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과 특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문제 내에서 목차를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목차를 정확하게 잡고 문제 풀이를 들어가시는 게 최대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G 특화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달락 같은 경우에 다양한 뭐 서비스 시장 측면, 네트워크 구축 측면, 그리고 통신망 이용 측면에서의 특징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입이 되어 있고, 나달락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이제 설명을 하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기술은 특화망만의 어떤 고유한 기술이 아니고 5G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달락은 5G 특화망에 대한 활용 분야로서 다양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득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GPU, FPGA, ASIC에 대한 각각의 설명과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팩트 위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4단락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모픽 칩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주는 형태로 제가 목차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하고 관련된 뭐 문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찾았다 보니까 그 기존 반도체에는 이제 CPU와 GPU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입이 돼 있고 1세대 반도체, 1세대 AI 반도체로서는 FPGA와 ASIC, ASP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2세대 AI 반도체로서 차세대 반도체로서는 뉴런과 시냅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로모픽 반도체가 등장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CPU나 아니면 GPU, FPGA, ASIC 같은 반도체에 대한 처리 속도와 연산 능력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 풀이 전략으로서는 제가 일단 잡은 목차로서는 1단락에는 CPU와 GPU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작성해 주시고 2단락은 FPGA, ASIC에 대한 설명,
그리고 3단락으로서 처리 측면과 소비 전력 측면에서의 CPU, GPU, FPGA, ASIC에 대한 비교,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AI 반도체인 유로모픽 칩에 대한 설명으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CPU, GP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CPU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 처리가 되고, 정수 기반의 연산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잡한 명령,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소수의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적합화되어 있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반도체입니다. 그 수행 과정은 명령어 인출, 해독, 데이터 인출, 데이터 처리, 데이터 쓰기 이렇게 총 5단계로 수행 과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GPU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수행이 되고 병렬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주로 컴퓨터 비전, 3D 그래픽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최고 다수의 어떤 그 저성능의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FPGA와 ASI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PGA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설계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어떤 ASIC을 구성하기 전에 테스트 용도로서의 어떤 FPGA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제가 다른 문서에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SI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나 어떤 주문을 통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그 설계에 맞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런 설계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ASIC 같은 경우. 근데 FPGA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측면에 비교를 보자면 CPU는 정수 연산 기반의 범용으로 사용이 되며 GPU는 1세대 범용 그래픽 칩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FPGA는 화이트보드형 반도체라고 실제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로직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고 ASIC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을 통해 설계되고 한번 설계돼서 개발된 반도체이므로 그 이후에 설계 내용이 변경이 되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반도체입니다. 처리 유연성으로는 CPU는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어려운 소수 작업에 적합한 형태이며 GPU는 그래픽 처리, 단순한 작업,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해서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FPGA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 반도체이며 ASIC은 특수 용도로 설계되며 추후에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의 반도체입니다. 소비 전력 측면에서의 비교를 보자면 FPGA 같은 경우에는 ASIC 대비해서 저렴하지만 ASIC 같은 경우 초기 비용이 이제 비싸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들어갔을 경우에 FPGA에 대비했을 때 저렴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FPGA는 ASIC을 제작하기 전에 어떤 테스트 용도로서의 개발을 해보고 그게 이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ASIC을 개발하는 형태의 용도로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SIC은 특정 분야, 특정 설계에 맞춰서 맞춤형 반도체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FPGA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나 대형 여객기 그리고 방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락으로서 유로람과 시냅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로모픽 칩을
이용한 인공지능 칩 기술이 지금 최근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사달락으로서 기입을 해 주시는 게 답안의 차별화를 있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메타버스의 정의와 네 가지 유형, 발전 전망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와 네 가지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발전 전망 및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4단락으로서는 문제점이 3단락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답안의 논리적 표현으로 전개로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메타버스의 정의와 그리고 2단락으로서 네 가지 유형, 그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상세적 설명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고 3번으로는 메타버스의 발전 전망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락은 메타버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게임 산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등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라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자면요. 그 메타버스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메타와 유니버스에 대한 합성으로서 어떤 현실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가상 공간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뭐 아바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상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3D 기반의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장 배경으로서는 5G 서비스라든지 HMD 등의 디바이스 연산 속도가 증가되고 VR, AR, MR 등에 대한 기술들이 대폭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3D를 통한 가상세계가 구현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에 비대면 서비스 등이 이제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이제 더불어서 메타버스도 같이 급부상하는 형태의 기술로서 지금 같이 대두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면 크게 증강현실, 그리고 일상의 디지털화,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 가상현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이나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통 네 가지 유형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유형을 나누자면 이렇게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비주얼 리얼리티 같이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보통 많이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그 네 가지 여기 명시되어 있는 네 가지 유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형도에서는 이 각각의 유형별로 해서 간단한 정의를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이 나달락에서는 핵심 기술과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답안이 풍성하고 임팩트 있는 답안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서 메타버스의 발전 전망 및 문제점에 대해서 3단락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전망은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메타버스 관련 초연결 신산업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에 대한 얼라이언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참여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적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에서 대규모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너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게임을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새로 생성하고 거기에서 뭔가 경제적 활동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발생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그 미성년자나 아동이 실제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경우에 보호자가 그 어떤 그 메타버스 활동 내를 전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든지 아동에 대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규제하거나 뭐 명확하게 정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고 아동범죄, 특히 이제 취약한 계층 아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이용자 보호 대책과 접근성과 법률 정합성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특히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생되지 않게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접근 가능할 수 있게 기술적, 법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 메타버스도 지금 정확한 팩트 위주의 문제고 1단락, 2단락은 정확히 팩트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고 3단락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 정황 및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마지막으로 4단락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좋은 답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얼굴 정보 처리 기술 및 그에 따른 유형, 그리고 연로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나 거기에 따른 인증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닌가 하고 유추를 했고요. 그 단락을 보자면 첫 번째 단락은 얼굴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작성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검출 기술에 대한 유용도와 상세 설명, 그리고 3단락으로는 연료에 대한 정의 및 특징, 객체 인식에 대한 메커니즘을 작성을 해주고 마지막 4단락으로는 얼굴 정보 처리 기술의 활용 및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정보 처리 기술은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굴 분석하기 위해서 얼굴 영역이나 특징점, 속성을 추출을 통해서 특정 얼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형태의 기술이고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서비스나 간편 인증에 대한 보편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객체 탐지를 통해서 얼굴을 즉시적으로 인식하고 검증하고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정보 처리 기술 유형으로서는 얼굴 영역 검출 기술과 얼굴 인식 기술, 얼굴 복원 기술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영역 검출 기술은 입력된 영상에서 얼굴 영상을 찾아낼 수 있는 객체 탐지, 뒤에서 나오겠지만 최근에 연로 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해서 얼굴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갈 것이며 얼굴 인식 기술은 특정 인물을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얼굴 복원 기술은 얼굴이 가려졌을 때 예를 들어서 모자나 아니면 뭐 그림자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물체의 얼굴이 일부가 가려졌을 때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나단락을 보시면은 얼굴 영역 검출 기술로는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굴 검출 기술로는 HOG, MTCNN, SSD가
적용이 되고, HOG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검출이나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검출하게 특화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 기술은 이제 PCA와 ICA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있으며, PCA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이제 환원시키는 기법이며, 예를 들면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이제 형태로 변환하는, 환원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복원 기술로는 이제 오토인코더와 변이형 오토인코더 간이 있는데, 오토인코더는 이제 비지도 방식이고 인코딩과 디코딩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며, 간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와 식별자가 서로 경쟁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네, 3단락으로서는 욜로의 정의 및 특징, 그리고 객체 인식 메커니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는 리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그리드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클래스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종 객체를 인식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입니다. 객체 탐지 알고리즘이고요. 속도는 이제 빠른 속도를 이제 제공이 되고, 기존의 RCNN이나 패스터 RCNN은 대비 월등한 빠른 인식이 제공되는 기능이고, 간글이나 아니면 인트로 부분에 이런 기존 알고리즘에 대비해서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한다 정도로 기입을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욜로 객체 인식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욜로 객체 인식은 이미지에 대해서 리사이즈를 하고, 보통 이제 그리드를 하는데 뭐 3 곱하기 3이나 4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이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 그리드를 나눕니다. 예, 나눈 다음에 바운딩 박스, 그 객체에 대한 어떤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각 셀당 신뢰도를 측정을 하고 클래스 확률 맵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클래스랑 오브젝트의 이제 교집합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합니다.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신뢰도를 측정한 다음에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최종 객체를 인식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게 욜로 객체 인식 메커니즘입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얼굴 검출 기술 및 욜로 기술에 대한 명확하게, 앞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팩트 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욜로 기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4단락으로서는 얼굴 정보 처리 기술 활용 및 서비스 사례 제시를 하여 차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그 실제 발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실제 그 문제 풀이 자료에는 활용 사례 및 이제 뭐 기술 활용 사례 및 서비스 사례를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보안 위협에 대한 요구사항, 그에 따른 보안 대책을 작성을 하라는 형태의 이제 문제이고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에 이런 내용이 많이 일치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가이드를 보고 그 출제자님께서 출제를 하지 않으셨나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추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보면 가단락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 및 보안 필요성이 있고요. 2단락으로는 스마트 팩토리의 보안 위협과 3단락은 스마트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요구사항별 보안 대책에 대해 설명이 되고, 4단락으로서는 스마트 팩토리 보안 요구사항과 스마트 공장 구성 요소의 매핑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제가 4단락으로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보안 위협으로는 악의적인 활동이나 도청, 물리적 공격, 사고, 고장, 오작동, 정전, 위법, 재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만약에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그 학습을 하셨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작성을 하신다고 하시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최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안 위협을 작성을 해주시고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해서 방어가 되고 일단은 좀 최대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요구사항별 보안 대책인데요. 이제 보안 요구사항이 있고 세부 보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구사항별 보안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하고 계정 관리, 패스워드 관리. 패스워드 관리 같은 경우는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해시 솔트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에 대한 정책, 길이라든지 복잡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변경 주기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접근 제어는 맥덱, RDEC 그리고 CL, ACL 같은 키워드를 작성해서 적어주시면 조금 더 풍부하게 답안이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적 영역에서 분리,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있고 정보 보안 운영 및 정책 및 절차 부분에는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명확하게 역할 및 책임을 지정한 다음에 보안 전담 조직을 통해서 관리하는 형태의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자산 관리와 보안 사고 및 예방 대응 활동, 데이터 보호와 안전한 상태를 관리하는 형태의 그런 보안 요구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상세한 보안 대책은 3단락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이나 평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 안정적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시되 혹시 그런 내용이 숙지되어 있지 않으시면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기술 요소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가 될 것 같고 답안 득점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NFT 설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딱히 이제 문제상에서 목차가 없었기 때문에 목차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 배경으로는 최근 이제 메타버스 산업과 NFT 결합을 통해서 게임 산업 등에서 다양한 가치라든지 활동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유추가 되고요. 풀이 전략으로서는 1단락은 NF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프로토콜, 그리고 2단락은 개념도와 적용 기술, 3단락으로서는 활용 사례, 그리고 주요 토큰 현황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NFT 정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대체 불가하고 영속성, 토큰의 소유권이 영유하고 영원하고 이제 부분 소유가 가능하다라는 형태의 특징이 있고요. 프로토콜로서는 이제 NFT 디지털라이즈 그리고 스토어, 사인, 그리고 발행, 확인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NFT에 대한 개념은 어떤 아이템이나 캐릭터, 미술품, 예술품 등에서 어떤 창조물을 이제 새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 NFT를 발행하고 거기에 따른 토큰을 생성한 다음에 해당 토큰의 고유한 이제 가격이 결정되면 가상 세계에서 가상 자산으로 이제 거래하는 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판매를 할 때 특별 15%, 25%, 50% 이런 식으로 구매자별로 이 소유권을 나눠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그렇게 분류가 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치가 발생이 되고 거래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기술로서는 여기 보시면 ERC 721 이게 이제 NFT 표준안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탈중화한 형태의 NFT가 생성이 되고요. 이더리움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반 기술로는 뭐 EVM, 스마트 컨트랙트, 솔리디티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 기술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NFT 활용 사례 및 주요 ERC 토큰 현황입니다. 앞에 이제 문제 자체에서 NFT 메타버스를 한번 언급을 해주고 거기에 다른 NFT를 설명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을 활용 사례로서 많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기반의 비대면 입학식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미술품이나 영상, 예술 분야에 대해서 NFT 기반의 미술품을 생성하고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뭐 상거래 부분이나 금융 거래 이런 부분이 같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온라인하고 모바일 게임 분야 이런 부분들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ERC 토큰 현황이라고 제가 이걸 하나 추가적으로 넣었는데요.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RC 7둘 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서 이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ERC 115 이 부분은 다중 토큰 표준이라고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ERC 토큰 표준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이제 구체적인 목차를 제시하지 않고 NFT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NFT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5G 특화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이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이제 핵심 인프라인 5G 관련된 특화망이 이제 관심이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에 따른 5G 특화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 전략으로는 첫 번째 이제 그 단락을 보시면 1번은 5G 특화망에 대한 정의 및 특징, 그리고 2번 단락은 5G 이동통신과 5G 특화망 각각에 대한 서비스 시장 측면, 네트워크 구축 측면, 통신망 이용 측면에서의 특징 비교. 이렇게 다양하게 측면을 구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다양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3단락으로서는 특화망의 코어망 적용 기술 중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기술 정의 및 특징, 상세적으로 설명 부분 작성하시면 되고, 4단락으로서 5G 특화망에 대한 활용 분야를 다양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 1번 같은 경우에 5G 특화망에 대한 정의 부분이고요. 특정 지역,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제 5G망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으로서는 로컬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5G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 이제 다수의 로컬 서비스 제공자도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허용이 된 형태이고요. 서비스 시장 측면과 네트워크 구축 측면, 통신망 이용 측면에서의 특징 비교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에 그 정확하게 이 내용이 이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범위는 이제 5G 이동 통신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수행이 되고 5G 특화망은 토지나 건물 등에서 이제 수행이 되는 서비스 범위가 지정이 되고요. 사업자도 기존에는 소수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제공이 됐는데 5G 특화망은 로컬 서비스 제공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규모도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5G 특화망은 이제 소규모로 투자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형태가 있고, 통신망 이용 측면에서의 주 사용자도 5G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가입 소비자, 개인이나 이제 기업이 해당이 되겠지만, 5G 특화망은 이제 5G 특화망을 원하는 특정 업체나 기관들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인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이제 5G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이고요. 이제 특화망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5G 이동통신 기술에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물리적 코어를 논리적으로 슬라이싱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서는 SDN과 NFV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공이 됩니다. 이 하나의 물리적 코어를 이제 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기술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즉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물리적 코어를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 요소는 SDN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네트워크 OS, 데이터 플랜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요. NFV는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가상화를 제공해주는 기술로서 NFVI, 마모, E2E 네트워킹 이런 기술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5G 특화망 활용 사례입니다. 구축 사례 측면과 적용 가능 사례 측면에서 제가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이 구축 사례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시 5G 캠퍼스나 루프트 한자 테크닉 5G 캠퍼스 이렇게 특정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나 나라나 이런 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은 적용 가능 사례 측면에 보시면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조선, 스마트 건설, 스마트 병원,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공항, 발전소 이렇게 스마트 관련된 뭐 팩토리라든지 이렇게 적용 가능 사례 측면에서 최대한 좀 자세하고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방어를 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1단락과 2단락에 대해서 이제 잘 작성을 하셨는데 5G 특화망 활용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관련된 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답안이 될 것입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팩트를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므로 거기에 따른 5G 특화망에 대한 정확하게 팩트를 작성을 하시고, 5G 특화망 활용 분야는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작성을 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컴퓨터 시스템 126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2교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 한 번씩은 어느 정도 볼만한 그런 토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존에 학습을 하셨어도 또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득점 포인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126회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2교시 기출풀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